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팍스뉴스 소유주 루퍼트 머덕이 법정 진술에서 역사적인 시인을 했습니다. 팍스뉴스 스타 진행자들이 가짜인지 알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오래 해왔다는 인정이었습니다. 세계탑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서부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폭우와 폭설이 이어집니다. 뉴욕시는 눈과 비가 섞여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는 지금 많은 학교들이 휴교 중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6개 주에서 제기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무효화 케이스를 심의합니다. 그리고 2명의 개인이 제기한 소송도 역시 심의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메디케어 커버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뒤에 일부 공화당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는 언제 어떤 조건에서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백악관은 모든 연방기관의 전화와 기구에서 틱톡을 30일 이내에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틱톡 회사가 결국은 중국 정부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가 중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주장이고 캐나다 정부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이 코비드 기원에 대해 미국 에너지부가 중국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리자 관련 이슈를 미국이 정치화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정보 당국이 에너지부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 에너지부가 소수의 결정을 내린 에이전시입니다. 인공지능 챗 GPT가 컴퓨터 가상 공간 메타버스에서 자동차를 팔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도 팝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하루에 한 번 방송을 하고 하루 종일 방송을 하는 케이블 텔레비전은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보수적인 6개 주 정부가 고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릴지 이것도 연방대법원도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화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천만 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탑 뉴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살다 보면 아주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정리하지 않고는 그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시점이 옵니다. 지금 미국이 딱 그날입니다. 한인 가운데서도 무척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 열기는 덜해졌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부정선거였다. 부정선거가 아니었을 리가 없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계셨던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미국의 보수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팍스뉴스에서 그렇게 방송을 계속 해왔고 팍스뉴스의 스타 중에 스타들이 그렇게 해왔고 또 한인 언론들도 일부에서는 언론도 그렇고 유튜버들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정리가 없이는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짜증난다라고 들으셨고 아유 많이 듣긴 했지만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세계에서 가장 부자에 속하고 언론계 사주 가운데서는 미국에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언론사가 있는 게 아니라 영국, 호주 많은 나라에도 언론사가 있고 본인이 몇 개인지 다 이름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하지 못할 그럴 정도로 많은 언론사를 갖고 있는 루퍼트 머덕의 법적 증언 그러니까 데포지션 그 스크립
클립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하시고 이 문제는 이제 2024년도 대선 전에 트럼프 후보가 나오던 아니면 누가 바이든이 또 나오던 아니던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에서 전해드립니다. 억만장자인 팍스뉴스의 소유자 루퍼트 머덕, 월스트리트의 소유자이기도 하고 뉴욕 포스트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뭐 영국에서도 수많은 매체를 갖고 있고요. 이 루퍼트 머덕이 법정 선서를 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진술하는 것에 거짓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선서를 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빼앗길 것이 많기 때문에 팍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팍스 뉴스의 스타 진행자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짜 주장을 방송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데포지션 하는 게 이제 상대의 변호사가 팍스 뉴스의 루퍼트 머덕에게 질의를 하는 거죠. 이 상대는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라는 투표 기계 회사인데 팍스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도미니언 그 보링 시스템으로 투표를 하면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기계를 썼고요. 뭐 28개 주에선가 썼습니다. 반 이상이죠. 그리고 이번에 처음 들여온 기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써왔던 투표 기계인데 여기다 트럼프로 투표를 하면 바이든으로 넘어간다. 이런 그 정말 허황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지금까지 써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팍스의 스타 그 진행자들이 그렇다고 방송을 해왔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많이 출연을 시켰고 루돌프 줄리아니 그리고 시드니 파웰 같은 사람은 한때 한인들 사이에서도 야 저런 영웅이 있는가 했는데 뒤로는 션 해니티가 나는 시드니 파웰이 하는 얘기를 1초도 믿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방송에서는 시드니 파웰을 출연시켜서 부정선거라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팍스의 소유주인 루퍼트 머덕이 시인을 했습니다. 데포지션 그 트랜스크립에 다 남아 있습니다. 션 해니티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팍스의 유명인들인데 이 법정 진술에서 특히 이제 또 뭐 루답스 같은 사람, 여자로서는 마리아 그 바티로모 이 같은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트럼프가 홍보하는 가짜 주장을 지지했는데 루답스는 많이 했고 션 해니티는 어느 정도라고 소유주가 얘기를 했습니다. 루답스는 결국은 이제 팍스에서도 너무 극단적이다 해서 쫓아냈거든요. 쫓아낸 사람과 현재도 팍스에 돈을 많이 벌어주는 션 해니티 사이에서 소유주는 차별을 뒀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루퍼트 머덕의 얘기입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팍스가 그때 더 강하게 가짜 주장을 부정했었어야지만 된다. 이게 데포지션에서 루퍼트 머덕이 한 얘기입니다. 이 같은 시인을 하고 싶었을 리가 없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라는 투표기계 회사가 팍스에 대해서 자그마치 16억 달러 명예훼손, 중상모략,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팍스와 모회사인 팍스 코퍼레이션을 델라웨어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사들은 팍스뉴스 스타 진행자 시간에 반복적으로 출연을 해서 거짓 주장을 읊어댔고 진행자도 동조하거나 한술 더 뜬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술 더 뜨는 순간에도 자신들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이메일 내용이라든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죠. 심지어 터커 칼슨을 포함을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법정 그 증거로서 채택이 된 그런 겁니다. 트럼프는 완전히 뭐 황당무계한 주장을 한다. 특히 이제 벽의 가이 같은 경우요. 이 벽의 가이를 무슨 린델이죠? 마이크 린델은 왜 그렇게 팍스에 자주 나왔는가? 광고주라서 그렇게 자주 출연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도록 기회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또 팍스가 출연시켜주지 않으면 광고를 끊는다는 위협도 했었고 시드니 파웨일이라는 허접한 변호사를 영웅 취급하고 방송에서는 그리고 뒤에는 1초도 믿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루디 줄리안이라는 한때는 잘 나갔던 검사 출신 전 뉴욕 시장에게 역시 루돌프
줄리아니야 하면서 팍스가 얼만큼 사람들의 분노를 오랜 동안 자극했는가.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왜 바이든이 대통령인가 하면서 이제 이 같은 내용, 또 심지어 그 터거 칼슨은 사적으로는 트럼프를 조롱했었다는 법정 증언까지 있었습니다. 루퍼트 머덕도 한때는 트럼프를 경멸한 때가 있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와 가깝게 지내면서 트럼프는 팍스 뉴스의 단골 손님이 돼서 특히 아침 프로그램 팍스 앤 프렌즈에 본인이 어떤 땐 전화를 걸잖아요. 진행자들은 이제 방송 좀 끝내기를 원하는데 준비해 놓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끊지도 못하고 50몇 분을 인터뷰를 하게 하고, 그래도 왜 그냥 뒀느냐. 이 팍스가 돈 버는 방송이잖아요. 돈이 벌리니까 시청률을 높여줬기 때문에. 이게 루퍼트 머덕이 한 얘기입니다. 션 해니티도 사실은 너무나 두려워서 방송을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팍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션 해니티가 본인들이 계속 방송을 그렇게 해와서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돌리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본인의 인기가 떨어질까봐, 시청률이 떨어질까봐, 광고가 떨어질까봐, 그러면 돈을 못 버니까, 돈도 못 벌고 인기도 날아가고 하니까 그랬다는 얘기를 루퍼트 머덕이 그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루퍼트 머덕이 트럼프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자신의 선거가 도둑맞았다는 트럼프, 이거 정말 거지 같은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하면서 모두에게 그 같은 주장은 해가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지 됐다고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드니 파웰이나 루디 줄리아니 같은 그 트럼프 변호사를 출연시키지 말아라 하고 팍스의 소유주로서 명령할 권한이 있었는데, 명령할 수도 있었는데 본인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팍스의 이사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보통 정치를 완전히 그만두거나 일단 그만두고 할 때 언론사에 가서 커멘테이터의 역할도 하고, 폴 라이언이라는 아주 미국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공화당으로서 하원 의장이 되기도 했고, 또 그 젊은 나이에 트럼프와 처음에 너무 트럼프를 그 루퍼트 머덕처럼 경멸하다가 그 다음엔 대통령이니까 잘 지내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건 나의 길이 아니다 해서 그만뒀었던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의장이 팍스의 이사로 있습니다. 당시에도 선거 끝나고 이사였는데 이 폴 라이언이 팍스가 이렇게 음모론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고, 폴 라이언의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이 루퍼트 머덕이 공감을 하면서 션 해니티가 말이야 팬들이 그 분노할까봐 겁나서 방송을 저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법정 진술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루퍼트 머덕은 역시 다 살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증언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살 길은 열어뒀습니다. 후회할 일은 했지만 내가 그렇게 하라고 뭐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개입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팍스가 실제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시너에게 선거 당시에도 이 바이든이 어떻게 선거 전략을 세웠는가, 기자들은 좀 알잖아요, 취재하면. 그리고 무슨 그 토론할 때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그 같은 토론 전략까지도 이 팍스 측에서 트럼프의 사위인 자레드 쿠시너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루퍼트 머덕이 얘기하기를, 나는 선거가 끝나자마자는 사실은 트럼프를 돕지는 않았다. 그날 제일 먼저 애리조나에서 바이든이 승리했고 트럼프가 졌다고 선언한 매체가 내가 소유한 팍스 뉴스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때 자레드 쿠슈너가 막 전화하고 항의하고 했는데도 숫자는 숫자다. 숫자가 말해준다. 애리조나는 바이든의 승리다라고 본인은 했다고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팍스가 한편으로는 음모론을 굉장히 스타 진행자를 통해서 분출시킨 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거짓이라는 것도 그 외치는 사이에 경계를 넘나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경계를 넘나들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사람은 지금 팍스에서 다 나왔습니다. 크리스 월러스 같은 사람.
그리고 무슨 뭐 또 다른 그 한 두세 명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그 물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널리스트들이었지 셔네니티, 터커 칼슨과 같은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었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루퍼트 머덕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방송국의 스타 진행자들이 그때 사회를 너무 혼란하게 만들었어라고 얘기하면서도 본인도 그때 월스트리트나 뉴욕포스트 사설을 통해서 얼마나 트럼프를 또 지원하는 그 사설을 쓰도록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지금 그 루퍼트 머덕이 하는 얘기는 본인도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얘기라는 것은 분명하고 팍스가 이 같은 그 데포지션에서의 내용들이 다 공개되고 한 얘기는 표현의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 기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지 된다. 그 사람들은 기자도 아니었고 팍스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말해도 그렇습니다. 왜 오피니언 리더와 기자들에게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지 됩니까? 그 표현이 아주 점잖은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할 때 거짓을 거짓인 줄 알면서도 방송하지 않을 때 그때에 그것이 적용돼야지 거짓을 거짓인 줄 알면서 그 방송을 해서 세계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왜 보장해줘야지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팍스의 주장입니다. 트럼프와 그 변호사들의 진술은 당시에는 뉴스로서 가치가 있었다라고도 팍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가치가 있었죠. 그렇게 황당무계한 주장을 한다는 것, 그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런 거짓 주장을 한다라고 말했으면 그게 방송으로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러티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떠한 사실을 놓고 해석하는 거, 그 사실을 놓고 사실과 다르게 비틀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 왜 보호를 받아야지 되는 겁니까?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명예훼손으로 팍스를 고소한 것은 그러므로 팍스의 표현의 자유 권리에 위배가 되고 극단적인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크리스 월러스, 셰프 스미스 이런 사람들 저널리스트들은 결국은 팍스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도미니언이 얘기를 합니다.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16억 달러를 소송한 회사가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 우리는 충분히 지지를 한다. 신봉한다. 지지를 넘어서 강력하게 신봉하는데 그런데 수정헌법 1조는 고의로 무모하게 거짓말을 퍼뜨리는 방송사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게 도미니언 그 보링 시스템의 얘기입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4월 중순부터 델라웨어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재판 결과가 지금은 사람들이 sick and tired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부터 이 2024년도 미국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인데 부정선거로 대통령 자리를 도둑맞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델라웨어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 결과들이 나오고 이 같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를 정리하는 의미도 되지만 미래의 대통령을 뽑는데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언론사가 나를 명예훼손했다라는 데서 승소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그랬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되고 언론사는 표현의 자유에서 언론의 자유 같은 보호를 받는 넘버원 주체입니다. 그래서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이윤을 목적으로 만든 투표 기계를 만드는 기계 투표하고 집계하고 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팍스라는 거대 미디어를 이기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버드 법대 교수인데 이름을 제가 안 적어왔네요. 시청률을 늘려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 정보를 만들었다고 시인한 이처럼 압도적인 증거가 있는 명예훼손 소송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루퍼트 머덕이 다 시인을 해버린 거예요. 진행자들이 알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뭐 이런 것을 보면은 물론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팍스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또 미국의 그 법이 살아 있으니까 왜 한국에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그 대표의 무슨 뭐 구속 수사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게 총선을 앞두고 뭐 어떻게 되느냐 계속 뭐 투표를 해야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음 대선을 앞두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를 둘러싼 쟁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도 이제 이 보도에 대해서는 많은 그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비난도 무척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 그렇게 보도를 하느냐고 팍스도 좀 보라고. 저 팍스 아주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그런 뭐 드러지 리포트도 좀 많이 봅니다. 다만 이제 어떤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무슨 다른 매체 같은데 보기는 보지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가치가 없어서 전해드리지 않는데 그동안 선거가 끝나고 트럼프 시대에 굉장히 많은 야단을 맞은 저로서는 제가 부족해서 어떤 때 잘못 전하거나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알면서 청취자, 시청자를 늘리려고 아니면 저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무슨 어떤 회사의 이익이 개입되거나 저희 회사에서는 방송하는 사람에게 뭐 회사의 이익에 개입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사실인 줄 알면서도 거짓을 막 얘기하고 막 물어다 놓고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송을 안 할 것이라는 것을 다짐을 하면서 이제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그동안 수없이 속아오셨던 분들 뭐 유튜버를 통해서 미국의 많은 매체를 에폭타임스라든가 뉴스맥스라든가 기타 등등 브레이트바트라든가 팍스뉴스를 통해서 속아오신 분들은 이 정도 되면은 팍스의 소유주가 우리가 그랬다 우리의 스타 진행자들이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과거에 너는 이거 몰랐지? 나만 알았어? 이거 막 이렇게 하고 음모론을 퍼뜨렸었던 그런 분들은 친구분들께 세월도 지났으니까 커피 한 잔들 사세요. 그러면서 푸세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로와 시즈로 변호사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뭐 아주 중요한 뉴스를 이게 복잡하게 여기저기서 막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지 될 것 같거든요.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는 본인이 돈과 연관돼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도 역시 그 정치 미래와 연관되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선 날씨부터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캘리포니아주는 뭐 내일까지 그 비 내지는 뭐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고 하고요. 우선 다른 주부터 말씀드릴까요? 오클라호마주에서 결국은 이번 그 폭풍으로 토네이도가 막 불어서 12명이 다쳤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친 사람이 꼭 오클라호마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늘어났을 것 같고요. 뉴욕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어젯밤부터 뭐 진눈깨비 많이 내렸다면서요. 거의 모든 학교가 지금 폭설로 문을 닫았다고 하던데 뭐 그게 뉴욕시 뿐이겠습니까? 뭐 커네디컷 또 뭐 저쪽 로드 아일랜드까지 쭉 그 연장이 된다고 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직도 그 정전이 복구되지 않으신 분들은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오늘은 현재는 로스앤젤레스 그 한인타운 아주 맑거든요. 어떤 복구 작업 같은 것 하는데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나 오늘과 내일 사이에도 여전히 그 세라 네바다에 눈 내리고 레이크타우도 마찬가지고요. 홍수와 눈이 이제 같이 오는데 샌프란디노 그쪽에는 그 샌프란도 카운티 그 산 많은 그쪽은 지금 뭐
비상사태가 지금 선포가 됐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눈이요, 산에 5피트나 내렸다고 하거든요. 레이크 에로헤드 그쪽은 이제 별장이 많으니까 나무도 많고 사람들이 완전히 갇혀버렸다고 하고 내일까지 폭풍 경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은 뭐 캘리포니아주가 되었건 미국 서부 또 무슨 뭐 남서부 락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폭설 많이 내릴 것이고요.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겨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능하면은 일찍 퇴근하세요. 지금은 또 반짝하지만 제가 현재로서는 그 일기예보 시간대를 못 봤는데 어제도 저는 조금 일찍 퇴근했거든요. 다른 날보다 일찍 퇴근했는데 완전히 그 프리웨이에서 막혀서 지난번에도 제가 선거 개표날, 선거 당일날, 뭐, 아주 짧은 거리를, 한 3블럭 정도 프리웨이, 3블럭도 아니죠. 가는데 4시간 걸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완전히 그 자동차 안에서 출구가 있으면 나갔겠죠. 출구가 없는데 그렇게 많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 한 블럭 사이라는 얘기네요. 해서 제가 4시간을 완전히 그 안에 갇혀서 개표 방송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개표 방송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제도 그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그때는 비가 많이 내릴 때도 아니었거든요. 오후에. 그래서 아주 꽉 갇혀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저는 가능해서 그랬습니다. 가능하시면 조금 일찍 퇴근하시고 천천히 운전하시고 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알츠하이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메디케어로 그 커버를 하는 것, 이걸 이제 좀 계속 제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이 케이스도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부 공화당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공화당에서 뭐 다 의견들이 다르겠죠. 뭐 제약회사를 지지한다던가 등등의 이유가 있을 텐데 시니어는 알츠하이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료제가 없는 병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새로운 치료를 돈 걱정 없이 이 치료제가 뭐 거의 1년에 3만 달러 정도 돈이 든다고 하니까 언제 우리는 그런 날이 올까 하고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본적인 그 질문을 보면은 이건 정부의 재량권. 과연 연방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것과 또 의약품을 반대쪽에서는 의약품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가, 곧 얼마나 많은 임상실험이 크고 작은 임상실험이 필요한지 그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가 되는데 원래 이제 식품의약국이 하나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굉장히 빨리 승인해 준 것에서부터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식품의약국의 가이던스도 어겨가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의 아두헬름이라는 전례 없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메디케어 행정당국은 이 지난해에 그 커버 이 알츠하이머 치료약 커버에 대해서 한도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 제한을 계속 유지한다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이 바이오젠의 아두헬름이라는 약이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식품의약국이 스스로의 가이던스도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스로의 가이던스보다 조금 약한 상황에서 승인을 해줬는가 보죠. 그리고 의회에서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부적절하게 제약회사와 협력을 했더라. 식품의약국이.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식품의약국은 그리고 나서 올해 1월에도 이 그 아두헬름이라는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아니라 또 다른 알츠하이머 치료제요. 비슷한 메커니즘이랍니다. 아이사이 바이로젠의 레캠비 아이사이 아니군요. 제가 무식해가지고요. 이쪽에 아이사이라는 약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이로젠은 회사고 레캠비 그러니까 약이 아이사이와 레캠비도 역시 바이오젠에서 만든 아두헬름 먼저 그 승인을 해줬던 아두헬름처럼 이 두 약도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마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아두헬름을 그 승인할 때보다는 조금 더 무슨 뭐 임상 실험을 할 때 범위도 확대하고 기간도 늘리고
횟수도 많았는가 보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기는 했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임상 실험과 현실에 왔을 때의 효력은 또 다른 거잖아요. 항상 모든 것은 시작할 때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도 입장을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에 요청을 했죠. 결정을 재고해 주십시오. 뭐 이것도 커버를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또 이 알츠하이머 협회가 입장을 바꿔서 그 제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또 입장을 유지를 했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케어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나이가 65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은 65세가 이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인 경우에 연방정부에서 받는 건강 커버리지고,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의 메디케어와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메디칼,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칼이잖아요. 그런 것을 합쳐놓은 거죠. 하니까 이 알츠하이머 협회는 처음에는 이 약 치료밖에 커버해 주세요 하다가 아니에요, 원래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있고, 정치인과 행정부가 식품의약국을 제약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로비단체라든가 하는 데는 아니 정부가 식품의약국을 무효화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 전례 없는 거지. 정부가 행정부가 관계자야? 전문가야? 아니면 식품의약국, 그 약을 승인하는 식품의약국이 전문가야? 라는 주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메디케어로 대부분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커버가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메디케어 플랜의 41%만이 아두헬름이라는 첫 번째로 식품의약국이 승인한 알츠하이머 약 있죠. 그게 메디케어에서도 41%만 커버를 한답니다. 플랜이 많으니까는요. 그래서 저희 오늘의 미국에도 선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알려주시는 분들께서 1년에 28,200달러 쓰는 것. 아무튼 그런 거. 그러면 이게 꼭 메디케어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큰 상업용 보험회사의 플랜, 그 상업용 보험회사 플랜 가운데서도 5개만 이걸 커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리해야지 될 것이 항상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고 있는 거는 그럼 공화당에서 보통 그렇잖아요. 제약회사를 지지하고 총기협회를 지지하고 무슨 군수산업체를 지지하고 하는 게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많으니까, 과연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이걸 이슈화해서 메디케어가 그걸 커버하도록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주장하는 쪽에서는 어차피 지금 알츠하이머가 치료약이 없는데, 정부가 치료약이 없었는데 혁신적인 획기적인 치료약이 나왔다고 할 때 이 치료를 거부하는가, 돈을 안 줌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부딪히는 상황이고,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정말로 내 돈 안 내고 1년에 몇만 달러 드는 그 치료제를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 사용까지 갔는데 그게 또 효력이 있을지는 또 그 다음 단계고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워낙에 시니어들이 많고 메디케어 수혜자들도 많기 때문에 대단한 빅 이슈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슈가 많이 남았는데 진행을 좀 느리게 했네요. 지금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 챗 GPT가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자동차를 팔고 있습니다. 이미 디지털 쇼룸에서 파는 건데, 자동차 쇼핑을 편하게 여러분들 집에서 하시는 건데, 이게 과거에 딜러에 가서 사고했었을 때와는 완전히 순서도 다르고요. 순서는 반대고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딜러십해서 컴퓨터 가상 공간, 메타버스 딜러십이라고 해서 기아와 피아트만 지금으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의 혁신이고 자동차 판매의 혁신이기도 합니다. 우선 피아트의 메타버스 스토어를 보면은 1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가 도움을 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에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챗 GPT와도 뭘 같이 해서 빙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이미
실현도 됐고 해서 이 커스터머들이 보통 이제 어떤 그 가상 공간 메타버스 같은 데 가면은 뭐 쓰는 것 있잖아요. VR 그 헤드셋 같은 것 이것도 필요 없답니다. 이게 이제 스토어에 들어가기 위한 아바타라든가 특별한 그 하드웨어인데 필요 없고 이 챗 GPT의 도움으로 일단 소비자가 자동차의 여러 가지 그 속성, 마일리지 등등을 확인을 하고요. 집에서 결국은 살 수 있는데 일반적인 질문, 공통적인 질문은 우리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탁탁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해놓은 것처럼 가상 공간에서 해놨습니다. 스페셜리스트들이. 그리고 보다 좀 복잡한 질문은 인간이 그 딱 나온다는 겁니다. 아직은 인간이 그 메타버스에 나와서 메타버스 그 쇼룸에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건 또 지구촌 어디에서라도 누군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버 자동차를 할 때 우리 집에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사무실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집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우버 기사로서 저를 데리러 저희 집으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 메타버스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든지 누가 스페셜리스트가 딱 등장을 해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고 그런데도 이 사려는 사람이 더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페셜리스트도 또 챗 GPT에 물어봐서 답변을 해주고 인간 세일스퍼슨을 딜러십에서 만나면은 보통 묻는 것부터 하잖아요. 묻는 것부터 하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또 뭐 자동차 보여드릴까요? 하고 자동차 보고 나서 이제 시주행을 하고 사갖고 오죠. 그러다가 저 그거 어떻게 여는 거죠? 뭐 해치를 어떻게 열죠? 하고 또 딜러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럼요. 뭐 잘 모르시겠으면 매뉴얼 보세요 하는 답변을 언제나 듣고 나죠. 그런데 이건 다 이제 그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것을 해보고 산다는 겁니다. 피아트가 이탈리아 아주 그 멋지잖아요. 이탈리아의 멋진 그 이탈리아 산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탈리아에서만 이 가상 공간을 그 메타버스 그 자동차 쇼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곧 미국에도 온답니다. 이젠 이런 시대가 돼서 저도 나이가 꽤 됐고 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 자동차를 내 평생에 살 수 있는 날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알아야지 되잖아요. 요즘 자동차도 전부 뭐 카맥스 같은데 가져가서 파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냥 믿고 편하고 하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기아입니다. 기아는 현재는 독일에서 한답니다. 기아 점원인데 역시 메타버스 스토어를 피아트처럼 오픈을 했는데 커스터머가 모바일 디바이스나 아니면 컴퓨터로 똑같이 그런데 좋은 경험을 하려면 피아트와는 달리 기아는 좀 헤드셋을 써야지 된답니다. 해서 이제 디지털 아바타가 나와서 이제 버추얼 쇼룸에 딱 들어가서 그걸 끼고 자동차를 체크를 하고 질문과 답을 기아 웹사이트 뭐 클릭을 통해서 하고 기아의 챗 GPT 인공지능 답변하는 챗 GPT가 다 답변 같은 것을 해주고 보통 자동차 딜러에 가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딥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메타버스라는 거, 가상 공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와서 수십 년 살아보신 분들이 고향이 그리워요 하고 이제 메타버스 안에 가서 고향에 막 길을 걷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1년이 채 안 됐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버징하는 이런 것은 1년이 안 됐다고 보는데 이게 인공지능과 합쳐져서 이미 팔고 있잖아요. 자동차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세계와 현실의 물리적인 세계가 완전히 그 혁신적인 자동차 구매에서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인공 그 GPT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에서 자동차를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통도 더 자세히 할 수 있고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또 효율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편할 때 밤중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혁신도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고 회사도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을 낼 투자자를 끌어올 능력이라도 있어야지 되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 GPT라는 것이 출처가 필요한 뉴스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출처가 분명하잖아요. 자동차의 모든 속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효율적으로 빨리 다가갈 것 같기도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현재 그 미국의 그 탑 뉴스입니다. 그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연방 대법원에 바이든의 학자금 탕감을 완전히 못하도록 해달라 하는 요청을 했고 미주리,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알칸소, 캔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입니다. 전부 이제 보수적인 주죠. 그리고 이제 2명의 학생도 비슷한 소송을 했는데 이 두 번째 2명의 학생 케이스는 사실은 뭐 자격이 조금 안 되고 한다고 하니까 별로 신경 쓸 것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보통 학생들에게 $10,000 그리고 펠그랜트까지 받았다면은 $20,000 연수입이 뭐 거의 신청한 학생들이 뭐 $75,000 미만이고 2,600만 명이 신청을 해서 1,600만 명에겐 이미 승인이 됐는데 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법에서 판단이 나올 것인가? 지금 백악관에서는 2003년도에 영웅법이라고 Heroes Act라고 해서 9.11 이후에 연방 대출자가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큰 재난으로부터 타격받지 않게 하려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뭐 교육부 장관이 이런 경우는 파워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걸 팬데믹 때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했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유지해오다가 그 유지는 이제 페이먼트를 일단 중지하도록 하는 팬데믹 초기에 일자리에 나가서 일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이제 연장을 해서 아예 그 정도는 탕감을 해준 거다 하니까 이 보수적인 그 주정부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뭔데 돈을 가지고 이리저리 돈 갖고 하는 것은 의회만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같은 그 법을 근거로 하면서 아니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팬데믹 때 사업을 하는 의원들 많잖아요. 집에서도 본인 소유의 그 사업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때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탕감받아 놓고 이거 저소득층 특히 학생에게 해당들이 되는 건데 $10,000, $20,000를 못 해주면 어떡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연방정부가 앞으로 돈을 30년 동안 4천억 달러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 주장이 나오고 하는데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인가.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도 너무나 이제는 그 완전히 정치화됐기 때문에 보수 6대 진보 3이니까 보수적인 주정부에서 고소를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많은 그런 판결이 나왔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팬데믹 유예 기간을 조금 더해준다 하는 것도 연방법원에서 say no 해서 끝나버렸잖아요. 그 정책을 폐기시켰는데 총기라든가 낙태라든가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항상 법적인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그 진행 과정을 보면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연방 대법원이 아마 6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출 상환이 6월 30일까지만 되고 그 뒤로는 이제 돈을 내야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팬데믹 비포와 팬데믹 애프터인 거죠. 5월 11일에 팬데믹 비상사태를 끝내니까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금 뭐 캘리포니아에서도 다 끝내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백악관은 그동안 발표했었던 것, 틱톡을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드신 한국 분들도 많이 쓰시는데 이게 무슨 댄스죠? 바이트댄스, BYTE 댄스.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우리 중국 정부와 상관없다고 하지만 어차피 중국 정부가 그것을 미국 사람들의 연방 정부 것이나 데이터를 다 빼나갈 수 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를 빼내가서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전화나 모든 태블릿 기구에서 30일 안에 싹 지워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 수사국장도 경고를 했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또 더군다나 이 민주당 행정부는 항상 디지털 기간 산업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기간 산업, 디지털 기간 산업이라는 것은 정부와 개인의 데이터도 보호를 해야지 되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고 따라서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세지로우 변호사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저스틴 트루도우 캐나다 총리도 미국과 똑같은 이유로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지금 미국 그렇죠. 캐나다, 유럽연합 그랬죠. 일본도 그렇고 대만까지 이 모든 그 틱톡을 정부 그 기구에서는 금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래저래 여러 군데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어제는 또 그 코비드에 대해서 에너지부가 뭐 중국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수 있다 하니까 이거 완전히 미국은 정치적이야. 모든 게 다 하고 비난하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